1893년 늦가을의 어느 밤, 한성 외곽의 외딴 방 안에는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공기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방 한가운데 거친 무명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죠. 그녀의 파르르 떨리는 핏기 없는 손바닥 위로 차갑고 날카로운 쇳덩이의 촉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 위에 놓인 건 손톱만 한 크기의 빛나는 금조각. 창호지 너머로 마른 입 구르는 소리조차 귓가를 찌를 듯 들려올 만큼 방 안은 지독하리 많지 고요할 뿐이에요. 불과 3년 전 그녀는 9,000km 떨어진 프랑스 파리에 샹젤리제 거리를 화려한 실크드레스 자락을 끌며 거닐던 사교계의 신데렐라였습니다.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서툰 불어로 농담을 던지며 백작 부인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던 찬란한 여인. 그런 그녀가 어째서 지금 이 어둡고 습한 조선의 낡은 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하는 걸까요? 조선 최초로 유럽 땅을 밟았던 궁중 무희이자 프랑스 초대 영사 콜랭 드 플랑시의 연인, 그녀의 이름은 리진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은 그녀가 결국 그 금조각을 입안 깊숙이 밀어 넣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파리에서 자유의 맛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 다시 관기라는 노비의 굴레로 끌려갔을 때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었던 마지막 피난처였던 거죠. 차가운 금덩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 참혹한 순간, 그녀가 과연 무엇을 떠올렸을지는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할 겁니다. 이 숨막히는 비극의 모든 디테일은 1905년 전직 프랑스 외교관 이폴리트 프랑땡이 펴낸 책 한 권의 펜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신분의 벽에 찢겨나간 동양 여인의 핏빛 로맨스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소설과 드라마로 쉼없이 되살아났죠. 그런데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린 이 서사에 믿기 힘든 큰 구멍 하나가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장하권의 관기 명부부터 시작해 그 방대한 조선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어떤 페이지를 뒤져보아도 리진이라는 이름은 단 한 줄조차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관이 임금의 수라상 메뉴까지 적어둔 나라에서 외국 영사가 데려간 무희의 자결 사건이 증발했다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파리에서 가장 빛났다던 이 비극의 여인은 정말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일까요? 기록이 통째로 지워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군가 정교하게 빚어낸 환상이었는지, 텅 빈 사료와 100년 된 이방인의 낡은 책 한 권, 그 어긋난 틈새를 지금부터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1888년 6월 초여름의 제물포항. 바닷바람의 짠내와 소달구지의 투박한 바퀴소리가 뒤섞인 부두 위로 28살의 앳된 프랑스 청년 한 명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이름은 콜랭 드 플랑시. 조불소 통상 조약이 체결된 지 2년 만에 부임한 조선 주재 초대 프랑스 영사였죠. 중국어와 한국어 등 동양어에 두루 능통했던 엘리트 외교관이었지만 그의 눈에 비친 한성의 첫인상은 책으로 배운 지식 너머의 기묘한 어긋남이었습니다. 오늘날 덕수궁 돌담길 옆 정동, 지금도 옛 프랑스 공사관터에 낡은 표석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짐을 푼 그는 낯선 도심의 소음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해가 지면 골목 끝에서부터 다듬이질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지고 어스름한 달빛 아래로 흰 도포 자락에 갓을 쓴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색적인 풍경. 같은 1888년 9,000km 밖의 파리에서는 만국 박람회를 앞두고 에펠탑의 거대한 철골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도시는 강철과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의 정점을 쌓아 올리고 있었고, 다른 한 도시는 여전히 종로의 종소리와 호롱불로 밤낮을 가리던 시기. 1888년 한성과 파리는 분명 같은 시대의 달력을 넘기고 있었지만 청년 플랑시가 건너온 것은 9,000km의 바다가 아니라 100년이라는 아득한 세기의 격차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부임 직후 플랑시는 고종을 아련하고 궁중연회에 정기적으로 초청받는 귀빈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넘게 회자될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이 연회장 한가운데서 펼쳐졌다고 프랑스 측 기록은 묘사하고 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정악에 수십 개의 커다란 촉대가 일제히 붉은 불을 밝힙니다. 밤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짙은 백단향의 냄새, 대금과 해금이 어우러진 처연하고도 느릿한 가락, 그 아득한 선율을 타고 장하권 소속의 관기들이 화려한 오색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마당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죠. 이방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조선의 궁중무용은 유럽 극장의 경쾌한 발레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주술적 최면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 어지러운 군무 속에서 21팍의 앳된 얼굴을 한 무희 하나가 플랑시의 시야에 깊숙이 박혀듭니다. 붉은 연지 너머로 유독 맑고 서늘한 눈빛을 지녔던 여인. 저토록 투명한 슬픔을 품은 눈동자는 파리의 그 어떤 화려한 살롱에서도 본 적이 없다. 젊은 외교관의 심장이 낯선 박자로 뛰기 시작하던 순간 곁에 앉아있던 동료가 귓가에 나직이 이름을 흘려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저 여인의 이름은 리진이라 합니다. 이폴리트 프랑댕이 남긴 책 앙코레 앤코레는 이 찰나의 눈맞춤을 비극의 첫 페이지로 화려하게 장식해 두었어요. 책의 묘사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욱 대담하고 극적으로 치달아갑니다. 젊은 프랑스 영사가 무희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을 눈치챈 고종이 양국 우호의 징표라며 리진을 플랑시에게 흔쾌히 하사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서양 독자들의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올 법하죠. 동방의 절대 군주가 자국의 아름다운 여인을 푸른 눈의 이방인에게 외교적 선물로 내어준다. 참으로 아찔하고 매혹적인 신데렐라 서사입니다. 당시 서구 문학계가 그토록 탐닉하던 오리엔탈리즘적 호기심의 완벽한 무대가 바로 조선의 궁궐로 옮겨진 셈이에요. 하지만 이 화려한 낭만의 장막을 살짝 걷어내면 곧바로 차가운 현실의 법전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핏줄과도 같았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관기란 곧 왕조의 재산, 즉 공노비였습니다. 속대전 형전 공천 조항에는 이들을 속량, 즉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는 절차가 지독할 만큼 까다롭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공식적인 윤허는 물론이거니와 평민가족이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무명 수백 필의 막대한 비용을 국고에 치러야만 간신히 가능한 일이었죠. 하물며 국가의 공식 자산인 장하권 무희를 아무리 귀한 외교사절이라 한들 국왕이 임의로 영구히 넘겨준다는 것은 조선의 깐깐한 국법체계 안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만남을 책으로 펴낸 프랑댕의 펜 끝은 이 거대한 모순 앞에서도 조금의 망설임이 없었죠. 조선의 무거운 국법도 천연 같은 신분의 족쇄도 그가 만들어낸 매혹적인 로맨스 앞에서는 그저 너무도 쉽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플랑시의 곁에 서게 된 그녀는 호롱불의 시대를 떠나 거대한 증기선에 몸을 싣게 됩니다. 항해만 꼬박 50일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목적지는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던 빛의 도시 파리. 의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매섭게 또아리를 틉니다. 궁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춤을 춰야 했던 국가의 소유물. 조선에서 가장 천하고 억압받던 신분이었던 한 여인이 도대체 어떤 기적을 거쳐야 유럽 최고급 백작 부인들의 넋을 빼놓는 매혹적인 사교계의 꽃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시간의 태엽을 감아 1890년 봄,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거칠게 출렁이는 프랑스 마르세유 항구. 검은 연기를 토해내는 거대한 증기선 한 척이 길고 날카로운 백고동을 울리며 동방에서 온 낯선 승객들을 육지로 내려놓습니다. 집채만한 거친 파도에 시달리며 항해만 꼬박 50일, 물리적 거리로는 무려 9,000km에 달하는 아득하고도 가혹한 백길. 사르레는 바닷바람과 향수병을 견뎌내며 지구 반 바퀴를 돌아온 이들은 외교관 플랑시와 그를 묵묵히 수행하는 한 무리의 조선 사람들이었죠. 상투를 단단히 틀어 올리고 머리에 갓을 쓴 남자들, 이국의 바닷바람에 이리저리 펄럭이는 길고 투박한 흰 도포 자락. 부두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던 프랑스 짐꾼들의 눈에 이들의 기상천외한 등장은 마치 외계 행성에서 뚝 떨어진 낯선 생명체를 마주한 것 마냥 기괴하고도 경이로운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파리 시내에서 가장 잘 팔리던 대중신문 르뿌띠 주르날은 이 기묘한 동양사절단의 입국 모습을 재빠르게 한 장의 사파로 남겼습니다. 긴 머리를 상투로 묶어 올린 채 갓을 쓴 조선 사내, 그리고 그 사내의 등 뒤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묘령의 동양 여인 실루엣. 이름도 섬세한 표정도 모두 지워진 채 오직 가녀린 옆모습만 희미하게 그려진 이 여인이 정말 우리가 쫓고 있는 비극의 주인공 리진이었을까요? 이 그림 속 여인이 리진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프랑스의 그 어떤 공문서나 내무부 서류에도 단 한 글자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플랑시의 귀국길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동양 여인이 동행했다는 파편적인 사실, 그리고 훗날 프랑댕의 책이 무책임하게 그녀의 이름을 리진이라 명명했다는 얄팍한 정황만이
이 거대한 서사를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르세유에서 석탄을 태우는 증기기관체 몸을 싣고 다시 북쪽으로 800km를 맹렬하게 내달려 마침내 도착한 곳. 1890년 봄의 파리는 그야말로 인류 문명의 진보가 펄펄 끓어오르는 가장 화려한 용광로였어요. 전년도 만국박람회를 기념해 세워진 에펠탑이 거대한 강철 다리를 벌린 채 시내를 오만하게 굽어보고 있었고, 낭만적인 밤거리는 탁한 가스등을 차갑게 밀어내며 막 들어서기 시작한 눈부신 전기가로 등으로 매일 밤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죠. 인구 약 200만 명, 당시 한성의 5배가 훌쩍 넘는 숨 막히게 거대한 메트로폴리스와 같은 곳. 갓과 도포를 두르고 평생을 호롱불과 달빛에 의지해 살던 19세기 조선의 사내가 이 빛의 도시 한가운데 뚝 떨어졌다면 어떤 기막힌 표정을 지었을까요? 당시 파리의 심장이자 부유한 부르주아들의 엄청난 자랑이었던 르봉 마르쉐 백화점. 지금도 파리 7구의 그 압도적인 자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웅장한 건물은 세계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으로 불립니다. 플랑시 일행이 5층짜리 매장의 눈부신 유리 천장 아래 압도되어 섰을 때 제복을 입은 안내인은 그들을 기이하게 생긴 철제 상자 앞으로 정중히 이끌었습니다. 육중한 금속문이 스르륵 열리고 갓을 쓴 사내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쭈뼛거리며 그 차가운 상자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디뎠죠. 이내 문이 쾅 닫히고 바닥이 심하게 덜컹거리며 좁은 상자가 순식간에 허공으로 솟구치기 시작하자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혼비백산한 조선인들의 절규가 짐승의 울음처럼 터져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프랑스 유력지 르피가로지는 동방에서 온 사절들이 마법 상자 안에서 비명을 질렀다며 이들의 경악을 조롱 섞인 활자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 상자는 다름 아닌 엘리베이터였어요. 물론 동양 손님들의 미숙한 반응을 한껏 과장하고 비웃기 좋아했던 당시 유럽 언론 특유의 오만함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찔한 충돌은 단순히 문명에 뒤처진 이방인들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거운 진실을 품고 있지요. 1890년 파리의 백화점에는 사람을 단숨에 허공으로 쏘아 올리는 강철 기계 장치가 쉼없이 오르내렸고, 같은 하에 한성의 종로 거리는 여전히 집신을 끌고 걷는 사람들과 흔들리는 등잔불이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 이 불쌍한 이방인들에게 그 덜컹거리는 철제 상자는 그저 신기하고 요란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강철과 전기로 무장한 서구 문명 전체가 등 뒤로 뿜어내는 압도적인 자존심이자 폭력이었을 겁니다. 일행이 파리의 거대한 규모와 폭력적인 화려함에 넋을 잃고 있을 무렵 영사 플랑시는 본국에 머물며 또 다른 은밀한 작업에 조용히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정성껏 긁어 모아온 수많은 고서적과 도자기들을 꼼꼼히 분류하고 파리 김해 박물관에 기증할 리스트를 정리하는 수집가로서의 일이었죠. 그런데 그가 재물 포항에서부터 자신의 침실 짐가방 속에 애지중지 챙겨온 낡은 나무 괴짝 안에는 훗날 인류의 인쇄 역사를 통째로 뒤집어버릴 운명의 책 한 권이 깊고 서늘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1377년 고려의 청주 흥덕사에서 뜨거운 쇳물을 부어 찍어낸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바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외교관이라는 절대적인 신분을 이용해 플랑시가 조선의 어느 후미진 골목이나 낡은 사찰의 서고에서 이 엄청난 국가적 유물을 어떻게 헐값에 거둬들였는지는 야속하게도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전리품처럼 당당하게 가져온 이 낡은 책이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에서 처음 세상에 전시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 금고 깊숙한 곳에 굳게 갇혀 있다는 사실이죠. 조선의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던 이 작은 책이 구텐베르크를 뛰어넘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뒤늦게 인정받기까지는 훗날 타국 도서관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고군분투한 고 박병선 박사의 처절한 추적이 있기 전까지 무려 80년의 긴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한 서양 외교관의 집요하고도 탐욕스러운 수집욕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타국으로 빼돌린 명백한 약탈인지, 아니면 잦은 전란 속에서 불타 없어질 뻔한 기록을 우연히 구출해낸 역설적인 다행인지. 거대한 시대의 파도 속에서 빚어진 역사의 이 기막힌 아이러니 앞에서 그저 깊은 탄식만이 무겁게 흘러나올 뿐입니다.
이처럼 외교관이 자신의 성취를 증명하듯 챙겨온 화려한 짐더미 속에는 낡은 고서적과 도자기들이 있었고, 어쩌면 그 짐의 일부처럼 취급받았을 한 명의 아름다운 조선 여인도 숨죽여 서 있었죠. 그렇다면 신데렐라로 묘사된 이 여인의 화려한 파리 생활은 과연 프랑댕이 적어 내려간 책의 내용처럼 마냥 찬란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이폴리트 프랑댕의 펜 끝은 이 대목을 가장 매혹적이고도 비현실적인 동화의 색채로 흠뻑 치장해 둡니다. 그녀는 파리 귀족들이 모여드는 샹젤리제의 고급 살롱마다 환상적인 자태로 등장했고, 명민하게 익힌 불어로 사교계의 콧대 높은 백작 부인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고 묘사하죠. 수물옥죄는 단단한 고래 수염 코르셋으로 허리를 잔인할 만큼 졸라매고, 거대한 버스를 엉덩이에 덧대어 걷기조차 버거워하던 19세기 유럽의 귀족 부인들, 그 창백한 여인들 사이로 얇은 무명 저고리와 부드러운 명주치마를 겹겹이 입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결치듯 풍성한 선을 뽐내며 걷는 동방의 여인은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하나의 완벽한 예술품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교계의 사람들은 그녀를 플랑시 영사의 인격을 가진 정식 부인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신비하고 관능적인 진열품으로 소비하고 맹렬히 탐닉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밤마다 쏟아지는 귀부인들의 찬사와 신사들의 호기심, 어린 끈적한 시선들. 하지만 이 모든 미친 듯한 환대의 이면에서 그녀의 깊은 내면은 과연 어떤 끔찍한 지옥을 홀로 겪어내고 있었을까요? 파리의 따뜻한 거실을 꼿꼿하게 거닐며 귀족들과 크리스털 와인잔을 부딪히는 그 눈부신 찰나의 순간에도 그녀는 스스로가 여전히 장하권 노비 명부에 붉은 피로 이름이 적힌 조선의 천한 공노비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유와 예의 범절이 넘치는 이 이국 땅의 밤이 깊어질수록 낯선 침대에 홀로 누운 그녀가 뜬 눈으로 감내해야 했던 가장 끔찍한 공포는 낯선 도시의 추위도 말통하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어둡고 서늘한 장하권의 흙바닥으로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 춤을 춰야 하는 국왕과 국가의 소유물로 다시 질질 끌려 돌아가야만 한다는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 아름다운 비단 치마폭 아래로 자신의 얇은 발목에 굳게 채워진 투명하고 차가운 신분의 사슬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녀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숨죽여 짐승 같은 울음을 삼켜야만 했을 겁니다. 화려했던 파리에서의 시간은 야속하리만치 짧게 저물어갔습니다. 1893년의 맑은 봄날, 외교관 플랑시의 책상 위로 본국 외무부에서 발송한 새로운 발령장 한 장이 날아옵니다. 다음 부임지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항구 도시 탕헤르. 지중해 너머의 낯선 사막과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조선과는 정반대 방향에 놓인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죠. 이폴리트 프랑댕의 책은 바로 이 시점을 운명이 잔인하게 두 갈래로 찢어지는 비극의 분기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랑시는 모로코를 향해 서둘러 짐을 꾸려야 했고 3년을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동양에서 온 가녀린 동반자는 그 탕헤르행 여객선의 끝내 오르지 못했다는 서글픈 사실. 단순히 뜨거웠던 사랑이 이역만리에서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일까요? 당시 19세기 말 프랑스 외무부에는 식민지나 비유럽 지역에 부임한 자국 외교관이 현지 출신의 여성과 정식으로 혼인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부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제국주의의 오만한 시선 속에서 서양 엘리트 외교관과 동양 여성의 영구적인 결합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불편한 금기였던 셈이죠. 그녀가 실존했던 조선의 리진이든 아니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누군가였든 간에 유럽 강대국의 깐깐한 외교 규정 앞에서는 한낱 지워지기 쉬운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의 간절한 의지나 사랑의 깊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거대한 제국의 행정 규정 한 줄에 의해 한 사람의 가여운 운명이 가차없이 잘려나간 겁니다. 결국 그녀는 3년 전 화려한 기대를 품고 떠나올 때처럼 다시 50일이 넘는 고통스러운 뱃길을 홀로 견디며 재물 포항으로 쓸쓸히 되돌아옵니다. 이윽고 다시 밟은 고국의 땅. 여기서부터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진짜 비극이 그 끔찍한 민낯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돌아온 1893년의 조선은 3년 전 그녀를 먼바다로 떠나보낼 때와 단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잔혹한 신분제의 늪 위에 고스란히 멈춰 있었습니다. 거센 근대화의 물결인 가보개혁으로 공노비 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이듬해인 1894년의 일. 다시 말해
그녀는 조선 땅에서 신분의 사슬이 영구히 끊어지기 직전 가장 억울하고도 불행한 타이밍에 갇혀버린 마지막 세대의 관기였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가혹한 운명의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여인이라면 과연 온전한 정신으로 단 하루라도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파리의 눈부신 살롱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기울이며 백작 부인들과 우아한 불어로 농담을 주고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땀내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장학원의 차가운 흙바닥으로 다시 끌려간 상황. 조선의 법전 속대전은 공노비를 속량하기 위해 무명 수백 필과 임금의 깐깐한 윤허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지켜주던 든든한 방막이었던 플랑시는 이미 지중해 너머로 영영 떠나버린 뒤였죠. 자유라는 달콤하고도 눈부신 빛을 온몸으로 맛본 사람에게 다시 짐승의 사슬을 채우는 일, 그것이 바로 1893년 조선이 지닌 잔혹한 굴레였습니다. 프랑댕의 책에 따르면 고국에 도착한 그녀는 3년 전 떠날 때의 천한 신분 그대로 장하권의 관기 명부 가장 밑바닥에 자신의 붉은 이름을 다시 올려야만 했습니다. 자유를 알기 전의 삶과 자유를 철저히 짓밟히고 빼앗긴 후의 삶은 결코 같은 질량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댕의 펜 끝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한 문장을 깊게 새겨 넣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Elle n'y peut supporter l'idée de retourner à sa vie d'esclave et avala de l'or. 그녀는 노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어 금을 삼켰다. 1893년 늦가을 한성 외곽에 버려진 듯한 작은 방. 싸늘하게 식어가는 호롱불 아래서 거친 무명옷을 입은 그녀는 핏기 잃은 손바닥 위에 놓인 뾰족하고 차가운 금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을 겁니다. 파리에서의 찬란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동안 장하권 관기라는 천형의 족쇄를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열쇠. 그녀가 그 차가운 쇳덩이를 입속 깊숙이 밀어넣고 홀로 식은땀을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방 안을 채운 것은 오직 창호지를 핥히는 마른 바람 소리와 죽음처럼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든 파리의 신데렐라가 맞이한 너무도 서글프고 처절한 핏빛 엔딩. 이 완벽하게 빚어진 슬픈 결말을 마주한 지금 가슴 한구석에서 어딘가 지나치게 자귀적이라는 서늘한 위화감이 피어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숨막히는 서세는 소름이 돋을 만큼 기괴하고 거대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궁중 소속의 무희가 외국 영사와 함께 파리 사교계를 뒤흔들고 돌아와 궁궐지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당대 한성을 발칵 뒤집어 놓을 초유의 외교 분쟁거리이자 발칙한 스캔들이었겠죠. 하지만 1893년의 조선 왕조실록에도 승정원일기에도 장하권의 그 어떤 낡고 빛 바랜 명부에도 이 처절한 죽음에 관한 기록은 단 한 글자도 남아있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공들여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이폴리트 프랑댕이라는 콧대 높은 이방인의 책 한 권만이 홀로 울부짖고 있는 매혹적인 비극. 신분의 굳건한 벽에 부딪힌 가련한 동양 여인의 처절한 절망과 서양 남성과의 애절한 강제 이별, 그리고 긍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을 극적으로 닫아버리는 자결이라는 선택. 이 이야기 안에는 19세기 말 서구 유럽의 독자들이 미지의 동방을 향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자극적이고도 낭만적인 클리셰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 맞춰져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세공된 눈물겨운 비극은 종종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가 공들여 깎아낸 소설에 가깝기 마련이죠. 보통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나면 이 가엾은 여인의 진짜 흔적이 역사 어딘가에 남아있진 않을까 조심스레 찾아보게 됩니다. 낡은 장하권 명부 어느 귀퉁이에라도 그 억울한 이름이 희미하게 배어있을 것만 같죠. 하지만 작은 기대를 품고 조선의 기록을 펼치는 순간 묘하게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흔적을 도려낸 것처럼 이 땅엔 그녀가 숨 쉬었던 단 한 줌의 단서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 완벽한 비극은 실제 했던 누군가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콧대 높은 이방인의 책상 위에서 태어난 정교한 환상이었던 걸까요? 이쯤에서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작업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노트북을 켜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데이터베이스 창을 띄워보는 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의 검색창에 이 비극의 주인공 이름을 차례대로 입력해봅니다. 리진, 이진, 리심, 이심.
프랑댕의 책에 프랑스어로 적힌 발음을 역추적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자 표기 후보를 샅샅이 집어넣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떠오르는 검색 결과는 믿기 힘들게도 단 0건입니다. 19세기 말 궁중 무희와 관련된 그 어떤 단서나 흔적조차 조선의 방대한 국가 기록망 안에서는 단 한 톨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과로 보이죠. 조선 왕조실록은 결코 대충 쓰인 허술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과거 태종이 사냥터에서 말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이 사실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은밀히 하교한 그 부끄러운 명령조차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어버린 끔찍하리만치 무서운 기록이에요. 그 안에는 외국 사절이 언제 입궐했는지, 어떤 품목의 선물을 주고받았는지까지 숨 막힐 정도로 꼼꼼하게 보존되어 있죠. 여러분이 잠시 그 시대의 붓을 쥔 깐깐한 사관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외국 영사가 데려간 궁궐 소속의 무희가 파리까지 다녀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전대미문의 사건. 국가재산관리의 구멍이자 최악의 경우 심각한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스캔들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고 누락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는 사관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피할 수 없는,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플랑시의 부임 사실은 고종실록 23년 5월 3일 기사에 법국 프랑스 흠차정원 대신 공사가 수호 통상조약을 차례로 진달했다며 분명한 활자로 묵직하게 박혀 있습니다. 플랑시라는 이방인의 외교적 행보는 단 한 줄로 정확히 압축해둔 사관이 정작 그와 얽힌 무희의 충격적인 자결 사건은 까맣게 몰랐거나 고의로 지웠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거대한 오해 하나를 정면으로 깨부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고종 황제가 외교적 호의를 베풀기 위해 무희 한 사람을 프랑스 영색에 기꺼이 하사했다는 그 유명하고도 극적인 통설. 소설과 드라마가 이 장면을 가장 낭만적인 출발점으로 삼아왔고, 왕이 자국의 여인을 외국인에게 선물로 보낸다는 서사는 그 자체로 신데렐라 스토리의 완벽한 입구 역할을 해왔죠. 정말 일국의 군주가 그런 낭만적인 결정을 단숨에 내렸을까요?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조선의 헌법과도 같았던 속대전, 형전 공천 조항을 다시 한번 차갑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릇 공노비를 양인으로 속량하는 자는 반드시 임금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노비 한 사람을 평민으로 풀어주는 일조차 단순한 외교 행위가 아니라 무명 수백 필의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내정 사무 절차가 동반되어야만 통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 예산으로 철저히 관리되는 관기를 외국 영색에 영구히 넘긴다는 결정이 아무런 반발이나 문서 기록 없이 은밀하게 통과된다는 것은 조선의 깐깐한 관료 시스템 안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제도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팩트체크를 거쳐 이 하사설을 어불성설이라 단호하게 일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죠. 이름은 사료에 단 한 줄도 없고 서사의 핵심 전제인 고종의 하사 그 자체도 조선의 엄격한 법체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완전한 허구. 그렇다면 플랑시는 도대체 조선에서 무엇을 파리로 가져간 걸까요? 현재 프랑스 파리 16구에 위치한 김해 동양박물관의 수장고와 전시실에는 플랑시가 조선에서 거둬들인 약 1000여 점의 방대한 유물들이 지금도 빼곡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류의 보물인 직지심체요절도 있었고, 조선 백자와 빛바랜 민화,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입던 의복들까지 철저한 수집가의 안목으로 챙겨온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플랑시와 그의 부하 직원 모리스 쿠랑이 자신들이 수집한 도자기와 서적의 목록은 한국 서지라는 방대한 책으로 기가 막히게 꼼꼼히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곁을 지키며 파리 사교계를 흔들었다는 비극의 연인에 대해서는 프랑스 외무부의 그 어떤 공문서나 개인적인 보고서에도 단 한 줄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이 미스터리의 화살표는 다시 원점을 향해 매섭게 꺾여 돌아갑니다. 기록이 없다면, 법적으로도 불가능했다면, 심지어 플랑시 본인조차 그녀의 존재를 공문서에 남기지 않았다면, 1505년에 출간된 프랑댕의 책 속에 등장하는 그 미치도록 생생한 디테일들은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어떤 재료들로 조립되어 세상에 나온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쥔 것은 다름 아닌 1891년 프랑스 내무부 경찰청 지하 보관소의 낡은 서류철입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외국인 사찰 보고서 하나.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애절한 조선의 무의리진의 얼굴이 그 서늘한 경찰의 타작이 활자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기모노 차림의 여인으로 서서히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1891년 봄, 파리 제8구 내무부 경찰청 산하 외사과의 서늘하고 어두운 사무실. 거친 참나무 책상 위로 붉은색 1급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철 하나가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 두꺼운 표지 한가운데 굵은 만년필로 꾹꾹 눌러 적힌 감시 대상자의 이름은 놀랍게도 콜랭 드 플랑시. 당시 19세기 말 프랑스 정부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비유럽 식민지에서 귀환하는 자국 엘리트 외교관들을 매섭게 주시하는 비밀 사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죠. 현지에서 은밀히 동반해온 이국적인 여성이 혹시라도 외국 정보기관이나 경쟁국이 심어놓은 매혹적인 첩자일지 모른다는 지독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플랑시 일행이 마르세유 항구에 발을 디딘 바로 그 순간부터 경찰청 소속 사찰관의 집요하고도 그림자 같은 미행은 이미 꼬리를 물고 시작된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도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의 깊은 수장고에 고스란히 보존된 이 낡고 빛바랜 사찰 보고서를 펼치면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기괴한 이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프랑댕의 책 속에서 파리 사교계를 쥐락펴락했다던 그 눈부신 무의 리진의 이름은 경찰의 깐깐한 타작이 활자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찰관은 이 여성을 오직 라팜무 오리앙탈, 즉 동방의 여인이라는 무미건조한 익명으로만 지칭하고 있죠. 더욱 소름이 돋는 것은 이 매의 눈을 가진 사찰관이 꼼꼼히 기록해둔 여인의 복장에 대한 섬세한 묘사입니다. 문서에는 폭이 좁은 비단 상의에 허리선이 가슴 바로 아래까지 기형적으로 높게 올라온 의복을 입고 있다고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텍스트만 떼어내 동시대 동아시아의 복식 사진과 가만히 대조해 볼까요? 가슴을 단단히 졸라매는 대단히 짧은 저고리와 발목까지 풍성하게 퍼지는 항아리 형태의 치마를 지닌 19세기 조선의 한복과는 그 비율과 선이 명백하게 어긋나죠. 오히려 이 묘사는 상의가 몸에 좁게 밀착되고 오비라 불리는 굵고 화려한 띠를 가슴 바로 아래에 단단히 매듭지어 묶는 메이지 시대 일본 여성의 전형적인 외출 복식, 즉 기모노의 형태에 훨씬 가깝게 다가옵니다. 언어에 대한 사찰 기록 역시 머릿속의 퍼즐을 잔인하게 헝클어 놓습니다. 보고서는 이 낯선 동방의 여인이 집 밖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딱 2가지로 기록했습니다. 매우 서툰 수준의 불어, 그리고 마치 노래를 부르듯 문장 끝에 억양을 독특하게 올려서 말하는 동방의 언어. 이 한 줄의 막연한 표현만으로 그녀의 국적을 함부로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비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19세기 말 유럽의 문화적 토양을 살펴보면 이 퍼즐은 너무도 쉽게 맞춰집니다. 당시 파리에는 자포니즘이라 불리는 거대한 일본 문화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었고, 아시아에 파견되었던 서구 남성들이 현지의 일본인 게이샤 출신 여성을 계약혼 형태로 동반하고 귀국하는 일은 영국과 프랑스 외교계에서 대단히 흔한 유행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진명 교수 등 한국 학계의 서지학 연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서의 묘사와 시대적 정황을 종합할 때 이 경찰 보고서에 묘사된 여성이 조선의 무희라기보다는 플랑시가 일본을 거치며 데려온 일본인 동반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묵직한 결론에 도달해 있죠. 그렇다면 이 믿기 힘든 진실은 우리에게 어떤 잔혹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프랑댕이 훗날 책을 집필할 당시 플랑시가 실제로 파리에 데려왔던 일본인 여성의 존재에다가 그가 조선 근무 시절 귀등으로 주워들었던 궁중무의들의 낭만적인 풍문이 작가의 펜 끝에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교묘하게 봉합되었다는 추론. 문서에 남겨진 차가운 진실과 소설가가 빚어낸 따뜻하고 매혹적인 이야기는 결코 같은 궤도를 달릴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의심을 완벽한 사실로 굳혀버리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같은 시기 파리의 하늘 아래서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종호. 프랑스 땅을 밟은 최초의 조선인 유학생이자 개화파 지식인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1890년부터 약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플랑시가 조선 유물을 한가득 기증했던 바로 그 김해 박물관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하며 파리 한가운데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었죠.
홍종우는 단순히 박물관 수장고에 낡은 도자기를 닦고 유물을 분류하는 잡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고전 문학인 춘향전을 1892년 프랑스어로 번역해 향기로운 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고, 이 책은 파리의 지식인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기며 큰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나는 유럽의 내 나라의 고유한 풍속을 알리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그의 당당한 일기장 속 문장. 이토록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핏대처럼 솟아오르고 파리 문화계의 동향에 그 누구보다 밝았던 유일한 조선인 청년의 시선에 동양에서 온 아름다운 여인 리진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쳤을지 상상해보는 것은 꽤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숨이 턱 막히는 기막힌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종우가 파리 체류 시절 꼼꼼히 남긴 일기, 박물관의 프랑스인 동료들과 주고받은 수백 장의 편지, 심지어 그가 번역한 책의 서문, 그 어느 구석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같은 시기 파리에서 콧대 높은 사교계의 꽃으로 불리며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는 그 유명한 조선 여성에 대한 언급은 그야말로 완벽한 백지 상태입니다. 자신이 밤을 새워 번역한 춘향전의 주인공 성춘향처럼 기구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진 조선의 무희가 같은 하늘 아래서 샹젤리제 귀부인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면, 피 끓는 유학생 홍종우가 이 엄청난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고, 혹여 알았다면 이 깐깐한 지식인이 자신의 기록에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을 리도 만무하죠. 파리 경찰청에 냉혹한 사찰 보고서가 지목하고 있는 기모노 차림의 낯선 동방 여인, 그리고 같은 시기 김에 박물관에서 파리 한복판을 누볐던 유일한 조선인 지식인의 철저하리만치 차가운 침묵. 이 두 가지 팩트를 나란히 겹쳐보면 결론은 꽤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달파했던 파리의 조선 무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의문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완벽한 비극을 처음 활자로 적어 내려간 작가 이폴리트 프랑댕. 도대체 그는 왜 사건이 일어났다는 시점으로부터 무려 12년이나 지난 뒤에야 흩어진 풍문들을 주워 모아 한 명의 비극적인 조선 여인을 창조해내야만 했을까요? 시간을 다시 돌려 1905년 파리의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전직 외교관 이폴리트 프랑댕의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두꺼운 원고 뭉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조선 주재 영사로 근무했던 시절의 낡은 기억들을 박박 긁어모아 한 권의 회고록으로 엮어내는 마지막 탈고 작업. 책의 제목은 앙코레, 즉 한국에서 라는 간결한 이름이었죠. 당시 유럽의 서점가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라는 거대한 화약고가 터지면서 동아시아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대중의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용암처럼 들끓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출판업자들은 독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더 자극적이고 이국적인 피비린내가 나는 동방의 이야기를 미친 듯이 갈구하고 있었죠. 바로 이 책에서 가장 압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팔려나간 대목이 다름 아닌 챕터 속에 숨겨진 짧은 비극 무희 리진의 핏빛 로맨스였어요. 출간 직후 책에 삽입된 앙리젤리의 섬세한 펜화 사파는 긴 갓을 쓴 조선 사내들 뒤에 수줍게 숨은 가녀린 여인의 실루엣을 기가 막히게 그려내며 서구 독자들의 오만한 환상을 완벽하게 자극해냈습니다. 이 얄팍한 비극이 그토록 유럽인들의 가슴을 미치도록 뒤흔들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시대적 공식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 문학계와 오페라 극장을 완벽하게 지배했던 가장 굳건한 흥행 보증 수표. 서양의 우월한 엘리트 남성과 미지의 동양에서 온 신비롭고 순종적인 여성이 만나 치명적인 사랑에 빠진 뒤 결국 여성이 남성의 성공이나 순결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지독한 오리엔탈리즘의 클리셰 말이죠. 1887년 피에르 로티가 발표해 신드롬을 일으킨 소설 마담 크리상템을 필두로 프랑댕의 책이 출간되기 불과 1년 전인 1904년에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어 유럽을 뒤집어 놓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까지. 이 모든 낭만적인 작품 속 동양 여성들은 하나같이 서구 제국주의 남성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했고, 하나같이 날카로운 단도를 품거나 독을 마시며 비극적인 죽음을 스스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유럽 문명의 우월한 자존심을 한껏 부풀려주는 이 달콤하고도 폭력적인 서사구조는 그 시대 파리의 고급 거실에서 가장 비싸게 팔려나가던 최고의 문화 상품이었던 셈이에요.
프랑댕은 바로 이 완벽한 흥행의 공식이라는 단단한 액자 안에 플랑시가 유럽으로 데려온 정체불명의 일본인 동반자와 자신이 주워들었던 조선 무희들의 처연한 풍문을 아주 교묘하게 끼워 넣은 겁니다. 플랑시의 실제 삶을 아는 동료들조차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역사적 정황과 대중의 입맛이 완벽하게 결합된 너무도 정교한 한 알의 가짜 진주가 탄생하는 섬뜩한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100년 넘게 세계인을 속여온 이 모든 이야기가 한낱 프랑스 백인 남성의 펜 끝에서 직조된 얄팍한 사기극에 불과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서늘한 호흡을 가다듬고 역사의 이면을 바라보는 시선을 잠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화려한 파리 사교계의 로맨스라는 포장지가 가짜라고 해서 그 시대 이 땅에 새겨진 피눈물 나는 비극의 본질 자체마저 모조리 가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샹젤리제 거리를 거닐다 낡은 조선의 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금 조각을 삼킨 리진이라는 구체적인 개인은 실제하지 않았을지언정 그녀의 희미한 모델이 되었을 수많은 조선의 이름 없는 관기들은 장학원 명부 위에 뚜렷하게 실존하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국가의 거대한 소유물인 관기로 묶인 채 자신의 몸과 삶, 심지어 분노하는 감정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허락받지 못했던 가여운 짐승 같은 굴레. 1894년 가보개혁의 피바람이 불어 공노비 제도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폐지되기 직전까지 장학원의 차가운 흙바닥과 궁궐의 어두운 전각 뒤편에는 무거운 신분의 사슬에 묶여 소리 없이 목숨을 던진 수만 명의 진짜 리진들이 숨죽여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외교관들의 거만하고 시혜적인 시선, 그들의 정식 혼인을 억압했던 제국주의의 차가운 통제, 그리고 동양 여성을 철저히 비극적이고 관능적인 소모품으로만 소비하던 오리엔탈리즘의 잔혹한 폭력성. 이 모든 시대의 비릿한 풍경들은 단 1%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19세기 말의 생생한 진짜 민낯이었죠. 가짜 진주를 둥글게 빚어낸 소설가의 탐욕스러운 손가락 끝에는 그 시대를 온몸으로 짓눌렸던 무수한 조선 여성들의 짙은 핏자국과 처절한 한숨이 분명하게 묻어 있었던 셈입니다. 놀랍게도 100년 전 파리에서 몽실몽실 피어오른 이 이국적인 환상은 현대로 넘어와 더욱 거대하게 몸집을 불리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 문단을 뜨겁게 달군 신경숙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리진과 김탁환 작가의 파리의 조선궁녀 리심은 바로 이 파편화된 프랑댕의 낡은 기록에 문학적 숨결을 불어넣으며 무려 수십만 부의 경이로운 판매고를 올리는 메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현대의 문학 작품들은 대중의 뇌리 속에 리진이라는 인물을 역사에 명백하게 실존했던 불행한 위인으로 단단히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냈죠. 문학이 지닌 치명적인 매력이 역사적 사실의 빈자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린 기막힌 연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상과 현실이 묘하게 뒤섞여버린 어지러운 논쟁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무거운 흔적들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파리 16구에 고요하게 자리한 김에 박물관의 깊은 수장고 안에는 100년 전 플랑시가 조선에서 쓸어 담아온 수천 점의 유물들이 서늘한 공기 속에 잠들어 있어요. 인류 인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위대한 직지심체요절을 품었던 그 낡은 나무 궤장 옆에는 19세기 말 조선의 거리를 걷던 사람들의 빛바랜 흑백 사진 수십 장이 함께 남겨져 있죠. 장옷을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진흙탕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조선 여인들의 흐릿한 실루엣. 그 누구의 이름도 명확히 적혀있지 않은 그 무명무밍의 사진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가 아닌 땀내 나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죽어가야 했던 진짜 조선 여성들의 깊고 메마른 눈동자와 마주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록이 온통 텅 비어버린 100년 전의 그 차갑고 낡은 공간에서 우리가 영상의 첫머리에 던졌던 핵심 질문의 답을 다시금 조심스레 꺼내어 봅니다. 파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던 조선의 여인. 그녀는 정말로 이 땅에 숨쉬고 존재했던 사람일까요? 확실한 것은 팩트라는 이름의 깐깐한 잣대를 매섭게 들이미는 순간 파리의 화려한 드레스와 백작 부인들과의 왈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금조각을 삼킨 신데렐라의 형체는 마치 모래성처럼 산산이 부서져 텅 빈 허공으로 흩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매혹적인 환상이 무참하게 부서져 내린 빈자리에는
그 시대 가장 천한 바닥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진짜 희생양들이 남긴 짙고 무거운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100년 전 한 이방인의 기막힌 거짓말이 오히려 조선 땅에 실제 했던 가장 끔찍한 진실을 역설적으로 투명하게 비춰주고 있는 셈이죠. 기록 한 줄 남아있지 않은 이 기구한 여인을 서구 오리엔탈리즘이 낳은 완전한 허구의 밀랍 인형으로 치부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시대의 폭력에 속절없이 짓눌려야만 했던 수많은 무명의 조선 여성들이 피로 그려낸 참혹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의 자화상으로 껴안을 것인가? 지금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